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이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 지은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이 지수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마저도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지수가 빠졌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지수가 감소를 하면서 경기 둔화 양상이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시각 우리 시장 또한 살펴보면 코스피는 상승세 나타나면서 빨간불,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죠. 또 미국의 연준 인사들이 이 5% 초반대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체로 앞으로 수개월간의 경제가 좀 거의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한 이야기에 이 실망 매물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에는 또 특히나 더 이 장 막판까지 지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일명 이 부담부 증여의 절세 효과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부담부 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 보증금인 경우에도 기준 시가를 취득액으로 간주하겠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과거 시가 2억 원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현재 3억 원이고 또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주택가액은 3억 원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부모가 전세를 낀 상태에서 이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하게 되면 자식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3억 원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므로 자산과 함께 부모의 부채를 함께 전가한 겁니다. 이 경우 부모에게 물려받은 순자산 가치는 결과적으로 0원이라 증여세도 0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부 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 별도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모에게 양도세를 좀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럴 경우에는 양도 차익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네, 양도세 과세 대상인 양도 차익은 기준 시가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로 잡으면 그만큼 세법상 양도 차익이 늘어나게 되고요. 세금 부담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시행령은 내년 말에 공포 또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꽁꽁 닫힌 모습이죠. 이 여파 속에서 스마트폰의 출하량 또한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네,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시장 조사기관 카닐리스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1년보다 11% 감소하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1억 2천만 대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됐습니다. 카닐리스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유통망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제공을 인수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휴대전화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 4분기와는 대조를 이룬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추세 속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삼성전자가 점유율 22%로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애플은 19%의 시장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외에 샤오미, 오포, 비보가 차례를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를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삼성은 시장 점유율 2위로 1위 자리를 애플에게 내준 건데요. 9월에 애플의 신형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 모두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업계에서 올해 스마트폰 시장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스원 축하닐러스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이션 압박은 줄어들겠지만 어려워지는 노동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 성장을 방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금리 대출 이자로 서민들의 경제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 당국이 금리 인하 요구권의 활성화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낮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고금리 대출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내달부터 은행들이 고객들의 대출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을지 앞으로는 공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낮췄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함이고요. 또 은행 간의 대출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19년부터 법제화된 사안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시를 강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고금리 부담이 더 커지면서 그 중요성 또한 함께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금리 인하 요구권은 단순 신청권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신청건 수, 또 수용건 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권 업무를 보다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요.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 최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이 상승 랠리를 보였던 미증시는 어닝 시즌으로 인한 경계감과 소매 판매 부진한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한번 커진 모습입니다. 게다가 연준 총재가 2월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이 공포심은 더 커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시장 그래도 오후장 갈수록 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0.14% 오른 2,372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험주 그리고 통신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오후장 갈수록 이 낙폭을 대부분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강박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711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디어 엔터 관련주들 강한 모습 보여지고요. 그 밖에도 화장품주들도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세 행진이 7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개인은 3거래일 만에 현재 매도 전환을 했고요. 기관도 현재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현재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NFT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기술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규제 체제를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은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맞지 않았던 이 기존의 규제 틀을 깨고 새롭게 등장한 STO를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해서 혁신 동력으로 삼겠다 발언을 했죠. 이 같은 소식에 블록체인 기반의 NFT 그리고 STO를 발행하는 기업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오늘장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옥션이 7%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20%대 급등세, 갤럭시와 SM도 현재 18%가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해운주들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 해운주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었죠. 중국의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철광석이나 석탄의 해상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의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새해 첫 BDI 지수는 17%나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도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서 12일 이후부터는 100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BDI 지수가 1000을 밑돌게 되는 건 2020년 6월 이후에 처음이었죠. 게다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또 중국의 각종 인프라 정책들이 올 2분기부터는 효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당장 이 실제 건화물선의 시장 관련 지표가 부진하다라는 아쉬운 평가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MM이 0.47%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펜오션도 1%대, 흥하해운은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죠. 지난해 스마트폰 점유율 22%로 1위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반면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장에서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면요. HK 이노엔의 위식도 역류성 질환 신약인 K캡정이 중국에서 보험약으로 등재가 됐다는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시스는 차기 복권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에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아비코전자는 삼성전자가 블루투스 1000배 속도를 자랑하는 초광대역 칩을 자체 개발했다라는 단독 보도를 내게 되면서 협업 사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 들어서 상승 흐름을 탔었던 이 카카오가 주가 상승 여력이 축소가 됐다라는 이 증권가의 분석에 출렁이더니 또 한 번 이 카카오 메시지 전송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도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주 맥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이 세금이 오른다라고 하죠. 리터당 30원 50전 오르게 되면서 885원 70전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맥주값 인상도 전망이 되면서 오늘 제주 맥주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9%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이브도 살펴보겠습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 핫 100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에 소속사인 하이브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47%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18만 6,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의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종목별로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약간 개별 종목 모멘텀으로 주가 유동성이 좀 몰려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본다고 한다면 기관이 코스피 순매도 4위 종목이죠. 바로 하이브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우선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 후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 핫 100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이 하이브로 이 기관에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싱글 앨범 OMG의 수록곡이죠. 디토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노래인데 그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9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진스 그룹이 2016년 9월에 데뷔를 했는데 K-팝 아티스트 중 빌보드 핫 100에 이름을 올린 첫 아티스트가 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뉴진스에 대한 해외 쪽에서 매출 부분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KT입니다. 기관이 어떤 하이브 다음으로 하이브 이상으로 지금 코스피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KT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떨어졌던 상태였는데 기관이 저가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4분기 실적이 원래 우려감이 좀 있으면서 주가가 좀 선반영됐던 감이 있지만 너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양호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고요. 또 이 지주형 회사로의 전환 그리고 비통신 자회사의 기업 공개가 공시가 된다고 한다면 이 KT의 자산 가치 시장에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이 부분으로 해서는 실적과 함께 연동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뉴진스가 빌보드 차트에 두 곡이나 진입이 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하이브 주가 뛰는 상황들 살펴봐 주셨고요. KT는 지금 기간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흐름들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이제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4위 종목이죠. 카카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역시 4분기 실적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폭발적으로 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KT와 좀 비슷한 맥락인데 어떤 과도한 우려감이 주가에 너무 선반영됐던 감에 있어서 저가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우려됐었던 광고 사업의 매출 비중은 하락세가 전체적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 광고 쪽에서의 매출 비중보다도 이 다른 어떤 이커머스 그리고 카카오로 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 탭이나 오픈 채팅 같은 이 톡 개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좀 확장하는 점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어떤 지주사 개념입니다. 우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유상 증자도 이루어지면서 어떤 투자도 받은 상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카카오 게임즈의 이 신규 게임 4개가 런칭이 상반기 때 곧 이루어질 전망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자회사의 가치 부분은 분명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한 75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000억, 1,300억까지도 됐었던 상황에서 이런 좀 추락이 낮아지는 부분이 주가에 선 반영됐지만 이제는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악재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 카카오톡에 대한 또 어떤 리뉴얼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카카오의 주가를 반등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68,000원, 손절가 57,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웅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카카오였고요. 현재 구간도 메리트 있는 가격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68,000원 목표 가격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최근 중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결국에는 탈코로나19 정책을 좀 강하게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격인 항공과 여행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내일 모레면 설 연휴인데 설 연휴 맞아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주변에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이고 계신데 이에 좀 여행과 항공주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 항공주와 여행주 주가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늘 항공 여행주들이 조금 이제 주춤거리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 여행 관련주들은 이제 중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면서 관련 수혜가 기대되면서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그다음에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로 인해서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설 연휴를 맞아서 다시 해외 여행객들의 이제 증가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다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설 연휴로 인해서 해외로 이제 나가는 여행객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설 연휴 기간 동안 국제편 이제 이용객 수가 61만 6천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12만 3천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설 연휴에 비해서 약 13배 정도 증가한 그런 인원수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터파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집계한 결과 설 해외 여행 패키지 및 그다음에 해외 여행 항공권 발매 예약 건수가 작년보다 31배가 증가할 만큼 네.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휴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게 되다 보니까 올해는 일본이나 동남아와 같은 단거리 여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이번 달 말서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야외 활동이 좀 더 활발히 진행이 될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지금 같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거리 노선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형 이제 항공사보다는 지금 LCC 항공사 중심으로 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근 여행과 항공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설 연휴를 맞아서 많은 분들 해외여행 떠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또 대형주보다는 지금 LCC 관련주들 더욱더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주가 좀 폭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티웨이 홀딩스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5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티웨이 홀딩스 상승 배경과 더불어서 현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공략해도 좋을까요? 네, LCC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지금 설 연휴 때도 많이 움직이는 게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 관련 쪽이 참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CC 업체에서 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단거리 노선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여서 그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TA 홀딩스가 이제 다른 이런 항공사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A 홀딩스가 자체적으로 항공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열사에 TA 항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가 약간은 이제 좀 반감되는 그런 이제 감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TA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TA 항공의 실적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제한 조건이 좀 그동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TA 항공이 만약 실적이 부진세가 이어지면서 자기자본 잠식률이 50%를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항공 운항권의 반납이나 또는 관리 종목으로의 이제 지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TA 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그 항공사들의 이제 전반적인 재무 상태를 이제 위해서 이제 제3자 이제 유상증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환 우선주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KL 파트너스가 이제 그 인수를 하면서 한 800억 규모의 전환 우선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제 티웨이 항공의 그 적자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JKL 파트너스의 지분이
이제 주식으로 전환된다라고 하게 되면 티웨이 홀딩스의 티웨이 항공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제3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보면 티웨이 홀딩스의 티웨이 항공에 대한 지배주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약화될 가능성 때문에 최근 주가가 계속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제 티웨이 항공의 그 수요가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낌새를 보이면서 티웨이 홀딩스의 티웨이 항공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게 오늘 최근 이제 며칠 동안의 주가 흐름이 강세를 보인 주요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티웨이 항공이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티웨이 홀딩스가 직접적으로 티웨이 항공을 관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티웨이 홀딩스보다는 티웨이 항공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6개월일 연속 TA 홀딩스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지금 신규 보유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TA 항공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셨네요. 실적 부진 시에는 주가 난항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대감이 여전히 잔존한 상황 속에서 TA 항공을 접근해 보는 것도 권유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 LCC 항공은 잘 가고 있는데 대한항공 주가가 생각보다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장거리 고객 수요도 좀 줄었을 거고 또 화물 같은 경우에도 너무 확대했다라는 것이 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기보유자들 있으실 것 같아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대한항공 같이 이제 대형 항공사들의 이제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증가세가 이제 둔화됐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국 내에서도 화물에 대한 운송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계속 영업 흑자를 기록한 그 글로벌에 몇 개 안 되는 이제 대형 항공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객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다른 이제 LCC 같은 경우는 적자 상황에서 흑자로의 전환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흑자 규모를 지금보다 조금 더 늘리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여객항공이 이제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많은 여객기를 지금 화물기로 이제 전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화물기로 전용된 그 항공기를 다시 여객기로 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여객 수요에 대한 그런 발빠른 전개를 하기는 조금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항공 화물로 인해서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냈었다라는 게 여행객의 그 증가에 따른 이런 여행 수요로 이제 나오는 매출과의 서로 이제 상계 관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증가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가 흐름도 같이 좀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장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 지역의 장거리 노선의 뭐 탑승률은 지금 거의 뭐 만석에 가까울 만큼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이제 여객기의 투입이 더 증가할수록 관련된 장거리 노선에 대한 매출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기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좀 더 갖고 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신규로 접근을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의 이제 조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을 보일 때 저가 분할 매수 차원에서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대한항공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른 배경과 더불어서 또 신규 접근으로서는 이 저점 매수, 눌림목에 저점 매수하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좀 장거리 노선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여행주 역시 좀 가파른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었는데 이 역시 또 신규 접근 괜찮을까요? 일단 뭐 여행주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다라는 것도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설 연휴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연휴가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의 조정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하시는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4월 말까지는 별다른 연휴 기간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연휴 기간이 없다라는 거는 현재 해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여행 수요가 조금은 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신 이제 중국에서의 입국자 수가 증가한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중국 코로나가 지금 현재 계속 뭐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2월 초 정도가 되면 정점을 지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국내에 우리나라의 중국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중단도 일단 1월 말까지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중국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연장 조치가 뭐 그렇게 길지 않게 뭐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이제 중국 관광객 입국자들의 코로나 양성률이 1월 초에는 뭐 20% 정도대를 유지했다가 뭐 전일은 6%를 이하로 떨어지는 만큼 지금 뭐 양성률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1월 말에 말이 지나면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도 다시 재발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 2월이나 3월 달부터는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입국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 입국과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중에서 이제 여행주 중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실 게 롯데관광개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롯데관광은 뭐 여행뿐만 아니라 뭐 카지노, 호텔 같은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이 증가할 경우에 특히 제주도의 입국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주도의 내 하얏트 호텔과 그다음에 뭐 제주도 내 카지노를 지금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다라는 점도 아마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의 해외 여행이 기존에 뭐 단순 뭐 저가형 패키지가 아니라 이제 고가 프리미엄 패키지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이런 고가 프리미엄 프리미엄 여행 상품을 출시를 최근 들어 이제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홈쇼핑에서 지난 12월 달 이후에 800에서 900만 원대의 유럽향 프리미엄 상품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 한 10,000여 건의 이제 뭐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900억대 이상의 예약이 지금 잡혀져 있는 걸로 지금 뭐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고가 프리미엄 제품, 여행 상품이 많이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실익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최근 한 달 동안 연기금이 131만 주 정도 매수할 만큼 꾸준한 연기금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최근 4거래일 동안 22만 주를 매수할 만큼 기관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탄탄한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보합선 내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14,200원 이하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할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16,500원, 손절은 12,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행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살펴봤습니다. 중국 관광객 입국에 좀 중점을 보면서 좀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탑픽 종목으로 롯데관광개발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6개월 연속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이 시장의 이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연준과 시장의 인식 차이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CPI 2%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물가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순간 풍속을 보여주는 전월 대비로 보면은 마이너스 0.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물가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작년 그 물가가 급등했던 데 따른 역기조 현상이 이제 앞으로 더 뚜렷해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죠.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 보면은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고차 가격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줬던 만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는 계속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이제 올라갈 여력이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물가의 30%를 차지하는 집값, 주거비도 이제 곧 조만간에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전월 대비 플러스 0.8% 정도지만 아무래도 12개월 정도 그 선행하는 케이스 슐러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진로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은 수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도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조만간 두세 달 뒤에는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언제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이죠. 2%까지 회귀하느냐 문제인데요. 지금 코어 CPI를 연율로 환산해 보면은 3.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3월 달에는 여러 지표로 보면은 연율 환산으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2%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2월과 3월에 있을 FOMC에서는 2% 물가 목표 달성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연준 안에서도 금리 인상 중단 목소리뿐만 아니라 조기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중고차 가격에 이어서 집세 가격도 좀 하락세로 전환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연준 안에서도 2, 3월 내에는 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연준의 매파 위원들 3인이 이제 투표권이 좀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FOMC의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들로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데요. FOMC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지만 투표권은 12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방 연은들 같은 경우에는 4명 자리를 놓고서 순환하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4명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매파가 아닌 중도파에 든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FOMC 참가하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위원들의 그 매파 성향은 6명에서 4명으로 줄게 되고요. 중도파는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 중단이라든지 금리 인하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조금 좀 이른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너무 확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장기 금리 하락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을 통해서 금융 긴축 효과가 사라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동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와 관련된 관측을 부추기는 연준의 그 정보 발신이라든지 또한 그 물가와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강한 경계감을 좀 내비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연준과 시장 간의 괴리는 더 벌어질 수가 있는데 과연 그 늑대 소년처럼 시장의 조기
물가 상승 압력을 잠재우지 못했던 연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시장대로 연준과의 괴리를 넓히면서 주가나 금리도 떨어지는 이런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는 또 투표위원 중에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의원들 3명이 투표가 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중도파가 수적으로 좀 우세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미칠 영향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최근에 달러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달러의 약세화 흐름 거세가고 있습니다. 킹달러 시내가 저물고 이제는 좀 금값이 상승을 한다.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흥국의 통화가 좀 강세가 될까요? 네, FRB 안에서도 지나친 금리 인상이 경기를 과도하게 악화시키는 그 오버킬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팔 볼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뿐만 아니라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들이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빨라도 4분기 정도가 돼야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경기 침체는 피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장기 금리는 더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달러 약세가 되면서 신국 통화는 강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과 같은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늘 투자 가치로서의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금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목소리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에 금 가격이 온스당 2,250달러니까 지금보다도 한 17%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금 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쪽에 금 통장 잔액이 지금 6,500억 원을 좀 넘었다고 하는데요. 일반 예금처럼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각광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최근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또 골드만삭스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봤고요. 국내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새해 들어서 이 국내 증시 순매수의 확대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반도체, 은행주들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코리아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새해 들어서 코스피는 7%,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는 9%,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도 4% 상승했습니다. 오늘 현재 새해 들어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3조 5천억 원을 쓸어 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금융주들은 많이 샀습니다.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작년에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다는 거고요. 또한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은 밸류에이션 가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4분기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통화 가치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데 따른 투자 매력도 느끼게 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적인 외국인 매수세는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는 경제 활동 정상화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급망 재개도 빨라지고요. 또 보복 소비도 일어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9%입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에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들과 관련된 기업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출하재고 밸런스가 바닥에 좀 도달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반도체 매출도 바닥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반도체가 갖고 있는 의미도 커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와서 한국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 새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주가 낙폭이 컸던 대형주 위주로 담고 있는 모습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이코리아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바닥을 좀 찍고 다시금 반등 가능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경기와 관련해서는 낙관적인 그 분위기가 강한데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 성장이지만 올해는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4.3% 그리고 시장은 5%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경제활동 그 재개에 관련된 시간이 조금 걸리면서 4%대 성장을 예상하지만 하반기에는 6%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은 1분기 경기 바닥을 치고 보복 소비에 힘입어서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3월 그 전인대에서 경제팀을 운영한 새 총리가 되고 또 실무 경제 관료들이 임명이 됩니다. 현재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꺼내기 위해서 뭐 신형 도시화라든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부동산과 관련된 부양책, 여기에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 확대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회나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3월 이후부터는 이런 그 다양한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강도도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현재 그 한국은행이라든지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1.6에서 1.8% 성장을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분기에 좀 바닥을 치고 4분기까지 좀 올라갈 것이다. 특히나 하반기에 6%대 V자 반등의 회복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 펼쳐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중국도 3월에 뭐 전인대를 비롯해서 주요한 이벤트들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경제와 사회 정상화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다시금 좀 도래하게 될까요? 네, 뭐 글로벌 경제는 경기 침체의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뭐 중국만은 나홀로 경기 회복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은 뒤늦은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현재 그 작년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2%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목표인 3% 전후보다 크게 떨어져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기업에게 원자재발 가격 상승을 상품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강한 행정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 그 생산자 물가의 그 조달 가격을 보면은 연간 6.1%나 올랐고요. 출하 가격은 4.1% 올랐습니다. 그만큼 기업 경영을 악영향을 줬는데 이제 경기와 관련해서 정책 총동원령을 내려서 경기를 띄운다면은 작년에 물가 상승 압력에 플러스해서 새로운 물가 그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로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업 간의 그 주가도 큰 그 명암이 교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경제 이 총동력 속에서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 다시금 또 중국이 받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떤 업종들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와 관련해서 중국의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또 히토류 기업이라든지 또 중국의 그 다양한 그 부품이나 원자재 그리고 자원들을 수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틀림없다는 거는 중국의 수출이
하반기부터는 개선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에 부품을 공급해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수출이 회복이 되기 전에 한 달 보름 정도 먼저 대중국 수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2분기부터는 중국과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자본재 이런 그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것도 VTM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중국 수출 관련주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2분기에는 대중국 수출 관련주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글로벌 증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